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뭐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2024년 3월 19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주식시장은 급락을 지금 했고, 제가 1시간 남았거든요. 사실 좀 마감까지. 근데 조금 반등은 하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진짜 2,700을 넘을 듯 말 듯 하루 급락, 하루 급등하고 있어서 좀 변동성이 심하고, 오늘은 이제 미국이 올랐는데도요. 안 좋고, 이슈만 제가 이제 보고서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오늘 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일 큰 이슈가 BOJ, 그러니까 일본의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금통위 같은 데죠. 일본 중앙은행이 드디어 이제 예상은 했죠. 17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였거든요. 일본은 그걸 정상화한 거예요. 이제 0%로. 그러니까 0에서 0.1%로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인상할지는 그건 뭐 알 수가 없고요. 네, 그건 좀 봐야 되겠고, YCC라고 일드 커브 컨트롤이 뭐냐면 국채 금리가 예를 들면 0.5에서 뭐 1%, 뭐 2% 이게 오를 수 있잖아요. 금리라는 건 시중금리. 근데 그거는 못 오르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은 그동안 0.5%못 넘게 계속 막았고, 최근에는 이제 어쨌든 이제 이 금리가 좀 올라가니까 그걸 좀 상단을 올렸는데, 아무튼 특정 금리를 못 올라가게, 그 이상으로 못 올라가게 계속 좀 막고 있었어요. 채권을 매입을 해가지고. 근데 그거 안 하겠대요. 이제 철폐. 그럼 이제 위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뭐 일본의 시중금리가 위로 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YC 철폐. 그러니까 일부러 뭐 국채 매입을 아예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그걸 목적으로 국채 매입은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채권은 이제 위에 금리를 더 못 오르게 하는 목적으로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채권을 매입하는 건 매수죠. 채권 매수는 채권의 수요를 증가시키죠. 그럼 누군가 사요. 그러면 그 가격은 오르죠. 그죠? 그럼 가격이 오르면 채권 값이 오르면 제가 말씀 계속 드리죠. 반대로 채권 금리 떨어진다. 그래서 채권 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채권을 사면 돼요. 그거를 계속 해온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제 안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미 이제 시장에는 반영이 되다 보니까 오늘 뭐 큰 영향 없지만,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드디어 일본이 17년 만에 통화 정책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초기에는 좀 우리나라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금리 엔화로 투자했던 해외 자금들이 많거든요. 이게 일본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팔아가지고. 그게 크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럼 약간 이제 외국인 수급에 부정적인데, 다만 그게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나면 한국한테 상당히 좋은 게, 그때 말씀드렸죠. 이제 엔화가 강해질 거예요. 엔화는 추세적으로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리고 이제 더 올릴 수도 있고요. 나중에 경제 상황이나 물가에 따라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일본과 수출을 경쟁하는 기업들은 좋죠. 왜냐하면 엔화가 강해질 거니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호재로 봐야 됩니다. 일단. 예. 그래서 뭐 오늘 흐름에 너무 오늘 뭐 이렇게 일본 뭐 마이너스 금리 해제했는데 왜 이래 주가 반응이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엔화도 크게 오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단기적으로 너무 그렇게 보실 필요 없고 항상 큰 방향을 보세요. 네,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오늘만 볼 건 아니기 때문에 드디어 17년 만에 방향이 바뀌었다.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엔화도 좀 오를 것 같고, 일본 여행 가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이제 엔화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선 좀 좋은 거죠. 그러나 뭐 그게 단기적으로 크게 반응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가 오늘 엔비디아 그 개발자 회의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젠슨왕 CEO가 나와서 뭐 B200이라는 새로운 GPU를 공개했지만 주가 반응은 미미했고요. 뭐 굉장히 성능이 좋아요. 기존 제품보다 월등한 성능인데 그냥 놀랍진 않은 거죠 이제는. 네. 엔비디아 워낙 잘해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플랫폼 기업이 되겠대요. 반도체 기업보다는 자기네 걸 무조건 쓰게 만들다는 건데,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많은 기업들이 또 자체 칩을 만들려고 하니까 도전을 받겠죠. 근데 오늘 주가에서 의미는 뭐냐면 그런 좋은 어쨌든 그 반도체가 공개됐는데도 우리나라의 AI 관련주는 급락해 버렸어요. 무슨 얘기냐? 더 이상 호재가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좀 쉬고 싶은 거죠.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많이 오른 건 조심하자. 근데 기회가 와요 또 이제 기다리면. 그래서 절대 추격은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꼭 강조드리고 싶고. 근데 AI랑 무관하게 이제 그 반도체에서도 있는 기업들은 못 갔잖아요. 뭐 그런 기업들이야 이제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AI 랠리에 소외받았던. 근데 삼성전자 안 가냐 이거죠. 여전히 좀 답답하지만 아무튼 이번에 엔비디아 이슈는 뭐 별게 없었다. 그러니까 시장에 미친 영향은 크진 않았다. 사실은 내용은 괜찮았는데 마지막으로 애플이 구글과 제미나이 어제 말미 한번 설명드렸죠. 애플이 구글의 AI 생성형 AI인 그러니까 챗 GPT의 경쟁이죠. 제미나이를 선택한다는 블룸버그 보도가 있었고요. 그걸 채택을 해서 아마 아이폰에 넣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폰에 넣어서 몇 년을 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플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미나이 쓸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AI 한 해 만에 했는데 결국 채택하는 거죠. 근데 직접 하는 것보다는 구글과 파트너십을 맺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글의 위상이 좀 올라가겠죠. 그리고 애플이 어쨌든 AI 만약에 휴대폰을 내놓는다면 칩 성능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도체한테는 분명 호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은 뉴스인데 시장에서는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주가들이 많이 올라서 그렇죠. 뭐 AI 반도체주들이 뭐 조금 오른 게 아니잖아요. 뭐 한미만 해도 10배 올랐잖아요. 예. 기억하시죠? 2022년도에 함께 배우기 할 때 한미가 11,000원이었어요. 그 이번에 10만 원 갔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갖고 갈 수 있냐? 못 갖고 갑니다. 어려운 거예요. 이제 말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10배대. 어렵죠, 사실은. 예. 대부분 많이 수익 나신 분도 3배 이상은 내시기 어려울 거예요. 사실은. 그냥 팔게 돼요. 그리고 이미 한미는 5만 원 갈 때부터 비싸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끌고 가기 만만치가 않죠. 근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 주가 그만큼 많이 오른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런 AI주들이. 그러니까 이제 반응이 없는 거죠. 오히려 오늘 급락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굵직한 이슈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고 있어야 되지만 다만 시장 반응은 좀 미미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애플 아이패드 OLED 그거 아마 3월 26일 날 나올 거래요. 그 오늘 하나 이 보도가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 애플 관련된. 예. 근데 어쨌든 그 이 3월 26일 날 나온다는 뭐 내용이 좀 돌곤 있는데 뭐 아직 애플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확인해야 되겠지만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OLED가 이제 아마 다음 주에 공개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그런 내용들도 있으니까 거기까지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중국이 요즘에 지표들 괜찮아요. 그래서 김경환 연구원님이 적어주신 게 있고 코미코는 우리가 예전에도 몇 번 봤었죠. 그래서 이 백기련 연구원님이 또 예전부터 인텔 관련해 가지고 보고서를 많이 써주셨는데 그 아이디어 많이 도움을 받았죠. 근데 오늘 주가가 이제 급등해 버렸죠. 실적 추정치 크게 올렸고요. 그다음 TNL 저희 당사 조은혜 연구원님 보고서가 있고요. 한미약품, 삼성전기, PSK, 유니셈, SK 엠무브라고 SK 이노베이션이 자회사인데 요새 액침 냉각이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데이터 센터 이 냉각시키는 거예요. 그거 상용화 발표를 했고 메탈 전쟁 두 번째 리튬과 구리. 우리가 원자재도 중요하죠. 그리고 인도 정부가 전기차 수입 관세 인하했대요. 그래서 이것도 의미가 있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회사인 BCNC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볼게요. 자, 중국 비관론에 맞서는 세 가지 국면 변화인데 일단 중국의 수출 경기 실제로 회복되고 있어요. 1, 2월 합쳐서 한 10%, 그러니까 1월, 2월에 수출 증가율이 늘어났다는 이 중국 양회에서 그런 기자회견도 있었고 수출 경기 실제로 좀 회복이 되고 있고요. 그 경기 선행지, 그러니까 수출 경기 선행 지표도 돌리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수출과 제조업 경기를 선행하는 글로벌 제조업 지수도 돌아서고 있고 경기 선행 지수 모든 지표들이 선행하는 게 중국 경기 이제 올라간다
이걸 나타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물가도 상승 전환했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 고성장한다는 게 아니라 작년에 역성장했던 이제 중국의 수출이 올해는 2에서 4% 정도 전체적으로 증가할 것 같다. 부동산 부진도 종료될 것 같다. 최근에 이 중국의 소매 판매 데이터를 보니까 건자재하고 인테리어 있죠. 요게 부동산 쪽 매매가 늘 때 당연히 소비가 올라가잖아요. 거의 21개월 만에 드디어 플러스 났대요. 성장률이. 그러니까 최악을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중앙정부 주도의 재정정책이 4년 만에 확장.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GDP 대비해서 돈을 얼마나 푸냐. 그게 3%로 동일해요. 발표는. 근데 그것만 보면 안 되고 특별 채권 발행하잖아요. 그런 거 다 포함했더니 작년에 7.9에서 올해 9%로 21년 이후로 처음으로 늘어났대요. 이렇게 조금씩 줄다가. 그러니까 이것도 의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는 일단 좋은 건 아닙니다. 좋다는 건 아닌데 이제 최악은 통과한다. 네, 또 저금리도 계속 이어졌고 금리도 인하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볼 땐 이거예요.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여전히 안 좋은 것 같고 중국이 뭐 망할 것 같다는 얘기도 작년에 많았죠. 네, 그러나 실제 데이터를 보면, 그러니까 우린 데이터를 봐야 돼요. 좋아지고 있어요. 이건 명백하죠. 네, 그러나 관건은 그거죠. 이 좋아지는 게 일시적인지 지속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중국 정부 의지에 달린 거죠. 그러나 지금 일단 나오는 데이터들은 좋아진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조금씩 살아나면 한국한테는 어쨌든 플러스는 되는 거니까. 왜냐면 달러를 좀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이런 게 시장에 전혀 반영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국은 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코미코 이제 목표 주가를 오늘 백기련 연구원님이 올렸고요. 백기련 연구원이 쓰신 지 꽤 됐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인텔 수혜주 하면 뭐다? 코미코라고 많이 말씀드렸죠. 그거랑 인텍 플러스, 그죠? 인텍, 예. 대표적 그 두 개가 가장 이제 알려져 있죠. 근데 일단 이번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224%로 크게 이익이 증가할 것 같고, 근데 본업보다는 자회사 미코 세라믹스를 작년에 편입을 했어요. 미코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미코가 하는 거는 후공정, 예. 후공정에서 하는 그 이 세라믹 히터를 만드는 업체고, 미코 세라믹스는 전공정입니다. 전공정 쪽. 예. 그거 하는 회사인데 그쪽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특히 중국 반도체 쪽에 좀 많이 들어갔나 봐요. 본사가 하는 건 이제 세정 코팅 서비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게 앞으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반도체 장비를 새 걸 뭐 도입은 하겠지만 기존 거를 오래 쓰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수익성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코팅을 많이 할 겁니다. 우리 옷을 오래 입으려면 드라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요 수요가 올해 좀 늘어나면서 좋아질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또 자회사 미코 세라믹스도 성장할 것 같고, 특히 원자층 증착 장비, 요거 주성이나 유진테크나 원익 IPS가 하는 장비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선단 공정, 첨단 공정의 가장 핵심 장비거든요. 여기에 이 세라믹 히터가 필요해요. 예. 그래서 그 세라믹 히터 수요가 이쪽 장비가 늘어나면서 좋아질 것 같고, 또 여기에 반도체까지 중국까지 모멘텀을 받을 것 같다. 그다음 ESC라고 이제 식각 장비에 들어가는 그 파츠 있어요. 이 소모성 부품이죠. 예. 거기 들어가는 것도 시장 내에서 입지가, 한마디로 세라믹 회사죠. 그 세라믹으로 만든. 그래서 여기가 시장 규모가 2.6조인데 이 시장 이미 진입을 했고 올해는 2배의 성장할 것 같다. 그러니까 자회사 미코 세라믹스의 성장이 도움이 되는 거죠. 또 인텔이 파운드리 투자 많이 하죠. 삼성도 하고. 인텔, 삼성 다 공급을 하는 회사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인텔이 투자 많이 하면 항상 떠올리시면 돼요. 인텍 플러스랑 코미코를. 예, 그냥 자동으로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호재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추정치를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원래 기존에 646억인데 1080억. 내년엔 948억을 1480억. 그건 주가 급등해버렸죠. 근데 코미코가 한번 랠리 보이다가 안 갔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들이 좀 제 기억에는 몇 분이 물어보신 것 같은데, 네, 뭐 근데 아무 악재는 없었어요. 뭐 안 가는 건 뭐, 근데 왜 안 가는지 저도 알 수가 없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저도 알 방법은 없어요. 주가가 뭐 오르면 좋지만, 근데 이제 오늘 또 이런 모멘텀이 나오니까 아마 주가가 또 조금,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면서 예, 이런 모습이 나온 거 아닌가 싶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주가 좀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어떤 분이 뭐 250페이지짜리 뭐 보고서도 한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게 하이투자에서 나온 로봇 관련 보고서예요. 그 저도 읽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보고서 긴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밀려 있어요. 근데 제가 다 읽을 수도 없고 그래서 되는 대로 정리는 해서 또 꾸준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고서 내용도 되게 좋고요. 예. 그런 걸 읽어봐야죠. 예. 그래서 혹시 하이투자증권의 계좌를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뭐 한번 보셔도 되겠고 아니면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와이즈 리포트로 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읽고 나면 한번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TNL은 이베스트의 저희 당사자 조은혜 연구원님이 이 TNL도 작년에 우리가 많이 공부도 했고 근데 주가 안 좋았죠. 이제 올라가다가 6만 원 넘고 3만 7천 원까지 급락했어요. 그러니까 주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요새 지금 다시 급등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히어로 코스메틱이 유통사고 이 마이트 패치라 그러죠. 마이트 패치. 요게 여드름 패치인데 요거를 여기다 공급을 합니다. 근데 이 회사를 이제 처치앤화이트인가요? 예, 여기서 인수를 했죠. 그래서 글로벌 이제 유통망이 확장된다. 이 시나리오를 한번 올랐는데 어쨌든 그 후로 또 주가는 지지부진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히어로 코스메틱스가 마이티 패치의 첫 글로벌 이제 뭐 엠베서 대사라 그러죠. 그러니까 홍보 대사 역할하는 거죠. 팔로워 650만 명의 틱토커, 예, 뭐 유튜버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틱톡에서 활동하는 알릭서를 선정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주목해야 될 30세 미만 전 세계 30인 중에 한 명으로 선정이 됐고 마이티 패치를 사용하는 것도 많이 올렸나 봐요. 그래서 아마 홍보대사로 선정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마이티 패치를 이제 앞으로 40개 국가에 론칭하겠다. 그러니까 원래 미국 위주로 했는데 이거를 이제 글로벌 확장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겟에만 입점돼 있던 거를 이제 월마트까지 확장하겠다. 그래서 입점 점포 수가 2배로 증가했다고 밝혔고요. 그래서 히어로 코스메틱 향 매출이 70% 작년에 증가했는데 올해는 추가로 또 25% 정도 증가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 2월 안성시에서 창상 치료제라고 있거든요. 피복. 창상 피복제라고 하는데 요게 일평균 수출이 1월 달에 이게 이제 13만 달러에서 2월 22만 달러로 급증을 했대요. 이 얘기는 이제 수출이 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실적에 잡히겠죠.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은 37% 증가할 걸로 보이고요. 퍼 11배밖에 안 되고 이렇게 수출 규모는 좀 안 좋았어요. 좀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작년 1분기랑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알릭스 어리란 분인데 여기 이렇게 자기 사용하는 것도 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좀 단기적으로 급등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사업 보고서에서 실적 발표했잖아요. 최근에 수주가 이게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확인했더니 수주가 많이 늘어난 것 같다. 이런 것들이 텔레그램이나 블로그에 좀 많이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또 그게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숫자가 좋아서 그런 거죠.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쫓아가지 마세요. 일단 이제 그런 이슈들로 좀 올라왔으니까 추격하지 마시고 한참 주가 안 좋았잖아요. 정말 너무 안 좋았죠. 근데 부진했지만 이게 2달 만에 30%나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성장하는데 문제는 없었지만 단기 실적이 좀 예상에 못 미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부진했죠. 근데 어떻게 보면 구조적 성장하는 기업의 경쟁력만 나쁘지 않으면 그렇게 안 좋을 때 투자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제 근데 어려운 건 뭐냐면요.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런 기업을 안 갈 때 사야 된다. 근데 참 어려운 건 뭐냐면 그 기업이 안 좋을 때 있죠. 주가 빠질 때는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끝도 없이 빠집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확인하고 사면 늦어요. 또 벌써 올라가 있죠. 그래서 참 그게 어렵지만 어쨌든 구조적으로 성장하는지를 꾸준히 보면서 기업의 경쟁력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TNL은 사실은 뭐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죠. 당연히 마이티 패치 잘 유통망 확장되면서 성장하는데 너무 단기 한계 분기나 이런 거에 좀 연연할 필요는 확실히 없는 것 같고 다만 이런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또 좋게 나오는 거 보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쫓아가지 마시라. 또 내려올 겁니다. 예. 충분히 내려와서 또 기회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가서 무턱대고 따라붙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기회가 또 올 수 있으니까 꼭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보유한 분들은 좋죠. 예. 한시름도 쉬고 편하게 가져가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한미약품은 이제 노보홀딩스가 카탈란트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여기에 경쟁사죠. 비만 치료제 일라이릴리가 카탈란트의 생산을 맡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냐, 경쟁사가 자기 그걸 인수해 버리니까 조사를 이제 촉구했다고 합니다. 예. 되게 민감하죠. 자기 정보가 또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상원이 국토안보위원회에 우시앱, 그러니까 우시바이오로직스라고 중국 바이오 회사 이제 거래 못하게 생물보안법안 통과시켜 버렸어요. 아마 하원까지 통과되면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일라이릴리가 그 비만 치료제 있죠, GLP-1 치료제, 이거 원료를 우시앱텍을 활용하고 있대요. 이러면 이제 우시앱텍 활용하기가 어려워지겠죠. 저런 규정이 있으면. 그러면 누가 수혜를 받을까요? 우리나라 기업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한미약품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도 있고, 어제 ST팜이 급등했잖아요. ST팜이 호재도 있었지만 중국의 이런 규제에 대한 수혜를 또 받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리고 노보나 릴리가 아니어도 또 비만 치료제 기술 도입하고자 하는 글로벌 빅파마, 그러니까 대형 제약사는 또 있어요. 예, 있고 그 회사가 한미약품에, 그 회사들이 한미약품에 또 기술을 도입할 수 있거든요. 한미약품이 26년을 목표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비만 치료제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미약품은 중장기로 되게 저는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또 가시화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또 직접 CMO 사업도 같이 하거든요. 신약 개발하면서요, 위탁 생산까지 해요. 그런 바이오 플랜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2018년에 바이오 플랜트를 완공을 했고, 롤베돈이라는 이제 제품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FDA 생산위에서 FDA 실사를 준비 중에 있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아마 승인을 좀 받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머크의 기술 이전한 제품 중에 에피노 페그 듀타이드라고 있는데, 대사 이상 관련 감염, 그러니까 감염 있죠. 비알코올성 지방 감염.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시거나 이래서 걸리는 게 아니라 비알코올성으로도 감염이 걸리거든요. 지방 감염. 근데 이거는 대사 이상 이제 관련 감염 치료제 시장이 커지는데, 여기에 이제 관련된 거를 기술을 머크에 넘긴 거죠. 그래서 머크는 또 최근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 약물에 대해서 자신감을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뭐 임상 데이터가 큰 게 나오거나 실적이 좋아지는 거 이런 거보다도 이런 이제 기술, 또 중국 규제, 이런 모멘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중장기적으로 좀 호재죠. 호재로 보면서 잘 관심을 좀 가져올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롤베도는 이제 롤론티스라고 하는데, 한미약품이 개발한 이제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미국 FDA 시판 허가를 받았다라고 여기 적혀 있고, 제가 한번 이제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호중구 감소증이 뭐냐면, 그 우리 몸의 호중구가 감소하면요, 백혈구가 줄어들어서 한마디로 뭐냐면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죠. 문제가 생기죠. 예. 그래서 한미약품의 독자 기술이 여기에 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근데 여기 나온 거는 지금 올해 아마 말에 아마 승인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 롤베돈 생산을 위한 FDA 실사를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하는데 얼마 안 남은 거죠. 잘 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한미도 좀 기대되는 이제 제약 바이오 중에 하나죠. 삼성전기가 목표 주가 유지가 됐고, AI가 쓰이면 MLCC가 많이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일반 스마트폰보다 10% 이상. PC에도 더 많이 들어가요. AI PC는. 그리고 전통 서버 대비 AI 서버는 2.5배가 들어갑니다. 삼성전자 MLCC 매출 비중은 IT가 훨씬 많죠. 60에서 65인데 여기에 AI가 들어가면 그만큼 올라가는 거죠. 예, 채택률이. 자동차 쪽이 20에서 25. 예. 플립집 BGA 요거 큰 기판이죠. 요거는 그 일단 서버형 매출 비중이 앞으로 30%까지 늘어나고, 원래는 PC가 주력이에요. 근데 서버 쪽으로도 확대된다. 그리고 가동률은 점진적으로 올라갈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중국이나 일본의 이 컵캐스터 수출입액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개 지역이 워낙 큰 지역이니까. 그리고 작년에 한국은 8월에 꺾였대요, 이 데이터가. 근데 전기차 자동차용 때문이고요. 그래서 올해 MLCC 가동률도 작년 4분기 바닥으로 올라갈 것으로 좀 보고 있고, 하반기엔 PC도 좀 좋아진다. 왜냐면 윈도우 11 이제 윈도우 12 지원이 내년에 종료되거든요. 이런 것도 하나의 호재가 되겠죠. 그럼 PC를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은 다른 건 다 좋아지는데 PC가 좀 느려요, 교체가. 근데 그게 된다면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나아지는 방향이고, 속도가 느려서 좀 답답하지만 그래도 요새 또 주가 또 올라오죠. 그러니까 13만 원은 항상 저점이고 15만 원이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이걸 넘어설지 모르지만 일단 좀 기대를 해보자. 그러니까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다 봐야 되겠고, PSK 요즘에 보고서 많이 나옵니다. 한참 뭐 보고서도 안 나오고 재미도 없었는데 요즘엔 분위기 좋고요. 요거 한번 이거 우리도 옛날에 공부 많이 했던 기업인데, 포토레지스트라고 아시죠? 감광액, 웨이퍼에 감광액 발라서 빛을 쏴가지고 그림 그리죠. 나중에 그거 끝나면 이 포토레지스트, 동진 세미캠이 주로 만들어요. 요거를 없애야 돼요. 그걸 없애는 장비, 그러니까 스트립 장비, PR 포토레지스트 스트립 장비 없애는 장비다. 원래 글로벌 1위였는데 아마 2위로 좀 밀렸다라는 좀 내용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정 장비 중에 건식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산화막을 깨끗이 씻어내는 건데, 습식보다는 건식이 훨씬 더 깨끗하게 된다고 합니다. 좀 디테일하게 된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잠깐만요, 이게 왜 위로 튕겨버렸죠 제가. 자, 그리고 일단 이제 또 세 번째 장비가 NHM 뉴 하드 마스크 장비예요. 이거 없애는 장비예요. 뉴 하드 마스크는 낸드를 이렇게 쌀 때 여기다 포토 레지스터를 또 위로 안 쳐요. 근데 얘가 점점 얇아져요, 두께가. 그러니까 위 쌀 때 얘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걔를 못 무너지게 하려고 밑에다가 저 하드 마스크를, 딱딱한 하드, 그래서 PR 밑에 왜 이러죠? 뉴 하드 마스크를 장착해서 안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거 없애야죠. 그래서 저거 없애는 장비예요. 베벨에체는 이제 웨이퍼 끝쪽이 오염물질 쌓이는 거, 이거 없애주는 거. 이거 원래 램 리서치가 독점 장비인데 국산했죠. 한때 소송 걸려가지고 고생 좀 했었죠. 그리고 메탈에처라고 있습니다. 메탈에처는 그 금속막 있죠. 금속막 같은 것도 입히거든요. 그거 없애는 거 장비예요. 그걸 이제 고객사가 요청해서, 그러니까 뭔가 없애는 장비는 한마디로 PSK가 잘해요. 이거 없애버리는 거, 물질 같은 거 깎아내거나. 그리고 PR 스트립은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건식 세정은 D램, 아까 뉴 하드 마스크는 낸드, 그 다음 베벨에처 끝부분 이렇게 그 오염물질 없애는 거, 이것도 3개 다 들어갑니다. 메모리, 낸드, 뭐 D램 다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력은 이거예요. PR 스트립. 그래서 전공정 장비주로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동률이 올라와야 돼요. 반도체 장비 그러니까 반도체 가동률이 올라올 때 좀 괜찮을 수 있는 기업이죠. 요게 습식 세정은 그러니까 이제 밑에 오염 물질 있잖아요. 여기 안에 여기 오염원이 있죠. 습식 세정은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노란색. 근데 건식은 이 밑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좀 많이 쓰이고요. 뉴 하드 마스크, 요게 뉴 하드 마스크고요. 요 위에다 포토 레지스트. 이 보라색을 한 다음에 위에다가 포토 레지스트 강강하게 발라요. 근데 그걸 안 바르면 무너져요. 그래서 얘가 딱딱하게, 그러니까 밑에 보강제예요. 너 무너지지 마, 위에 버텨. 그러니까 아주 뭐 예를 들면 강호동 같은 사람이 이렇게 밑에서 딱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 무너지지 말라고. 옛날에는 강호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얇아지고 막 이러니까 이거 무너지는 거죠. 떨어지고. 근데 얘는 결국 낸드를 만들 때 필요한데, 낸드 증착이 끝나면 이제 요 보라색을 없애야 돼요. 나중에 하나도 없죠. 그거 해주는 장비입니다. 여기 요거.
그 D램 생산 능력은 앞으로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전공정 좋아지고요. 베벨에처 아까 끝부분 세정해 주는 거, 요게 요 끝에 파티클 오염물질 이렇게 붙거든. 얘네 없애는 거예요. 깨끗하게 보이시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유니셈은 근데 최근에 좀 올랐으니까 조금 또 PSK도 지켜보시고요. 조정시 관심이고, 유니셈은 그로스 리서치라는 이제 돼서 여기 탐방 갔다 온 자료인데, 스크러버 있죠. 예. GST가 액침 냉각으로 요새 날라갔어요. 정말 많이 갔는데 유니셈 생각보다 못 갔죠. 근데 경쟁사인데, 근데 유니셈은 이제 액침 냉각보다는 본업이죠, 본업. 스크러버, 유해 물질 없애는. 그래서 네 가지가 있대요. LNG로 열내서 유해가스 태우는 거. 요 방식, 플라즈마 타입, 예, 레이저 같은 거 쏘는 거죠. 그래서 유해가스를 없애버리고, 히터, 예, 열을 끌어올려서 유해가스를 없애는 거. 이건 LCD에 들어가고, 촉매 타입, 촉매 알갱이들이요. 유해가스를 여기 딱 붙어가지고 얘를 없애는 거. 한마디로 유해가스를 없애야 돼요. 반도체 공정에. 얘를 어떻게 없앨 거냐? 불로 태워서 없앨 거냐? 레이저 쏠 거냐? 예, 열로 할 거냐? 촉매를 이용할 거냐? 이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환경 문제 때문에 요 1번 방식보다는 2, 3, 4번으로 많이 간대요. 예, 그래서 또 앞으로 친환경 공정으로 방식으로 공정이 더 확대되고 있고, 국내에서 모든 이 네 가지 다 할 수 있는 업체고, 유일하게 삼성과 SK하이닉스 모두 다 납품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은 어떠냐? 스크러버 라인업이 많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친환경 트렌드가 실제 매출에 영향을 주나, 주가에만 영향을 주냐? 예. 뭐 일단은 매출에서 수혜를 받고 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플라즈마, 삼성전자는 이제 그 LNG 태우는 거 있죠. 예. 근데 이게 좀 환경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열이나 촉매를 사용하는 쪽으로 넘어가려고 삼성도 우리랑 접촉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스크러버 타입별 비중은 번타입. 삼성은 거의 다 이제 LNG로, 그러니까 좀 친환경적이진 않죠. 이거 비중을 줄이려고 하겠죠. 하이닉스는 플라즈마가 좀 20%. 그러니까 삼성에 판매한 스크러버는 대당 1억 중반이고요. 가격이. 하이닉스는 한 대당 7, 8천 원 정도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증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향후에 확충하면 4,500억까지도 생산 능력이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전방 산업은 반도체가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로 보시면 돼요. 근데 BOE가 중국에 LCD에도 들어가니까 중국 BOE가 투자를 늘리면 LCD 비중도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 미중 갈등 영향은 뭐 크지는 않은 것 같다. 그 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사물 인터넷 했는데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 뭐 없대요, 그 후로는. 그래서 아마 이건 좋은 뉴스예요. 스크러버와 칠러 같은 주력에 집중하겠다. 이건 좋은 내용 같고, 유지보수 매출은 뭐냐면 이 스크러버들이, 그러니까 유해가스 제거하는 장비들이 이걸 막 할 때, 예, 그것도 유지보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장비를.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배당도 좀 시가 배당률 1%, 배당은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자사주를 옛날에 대량 매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수할지는 모르겠지만 소각할 거라고는, 소각하면 좋죠. 근데 어쨌든 자사주는 매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그럴 생각도 없대요. 아니 그럴 거면 소각을 하세요. 그게 낫죠. 예. 그러니까 물론 매도 안 하는 건 좋은데 소각을 해야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M&A는 어쨌든 신규 사업 하게 되면 할 것 같다. 상대적으로 유니셈은 많이 못 올랐고 전공정에서 좀 부진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주가 회복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고요. 자, 그리고 SK N무브가 액침 냉각 상용화를 발표했죠. 그래서 뉴스 통해서 이게 이노베이션 자회사예요, SK. 그래서 한번 어제 좀 주가 올랐죠, SK 이노베이션이. GRC란 기업에 투자를 했고요. N무브가 액침 냉각유는 냉각을 위해서 여기서 이제 그 액침 냉각이 뭐냐면요, 물에 담그는 거. 데이터 센터를 물에 담궈요. 액체. 그 액체를 뭘로 쓸 거냐 이거예요. 근데 그걸 하는 업체 중에 쉘도 있고 정유사가 좀 있어요. 쉐브론, 에네오스, SK N무브.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고요. 예. SK텔레콤의 인천 데이터 센터에 이미 실증을 했다고 합니다. 판교 데이터 센터에도 공급할 예정이고요. 대래도 컴퓨터 회사 공급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냉각 방식은 공냉식하고 순냉식. 그러니까 공냉식은 공기로 이걸 얼리는 거죠. 공기로 이제 차갑게 해가지고 저게 제일 많이 쓰고요. 요즘에 나오는 건 이제 순냉식인데 물로 액체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예, 기존 냉각 방식은
전체 IT 전력 사용량 중에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이 1.5 정도 되게 하는 겁니다. 저게 낮으면 좋죠.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이 줄어드는 거니까. 근데 액침 냉각은 1.02까지 이걸 낮출 수가 있대요. 전력 사용량을. 훨씬 좋은 거죠. 효율성이. 그래서 액침 냉각은 근데 여기 데이터 센터에만 쓰인 게 아니라 전기차 ESS 대용량 저장장치 배터리 냉각하는데도 쓰일 수도 있다. 배터리가 이제 열이 너무 이제 뜨거워지면 열폭주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 기아, 폭스바겐, 포드도 이 액침 냉각을 이용해서 배터리를 냉각하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1년에 한 600억 정도 나올 걸로 추정을 하고요. 현재 매출 비중은 5% 미만인데 시장 성장 속도 고려 시 고멀티플이 적용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를 갖고 있는 건 좋은데 이게 이노베이션의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보니까 주가에 큰 임팩트를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N무브가 순수한 업체였으면 주가 이미 폭등했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정유가 핵심이고 2차 전지니까 영향을 그렇게 크게 주지는 않는다. 이게 분명히 좋은 모멘텀 맞아요. N무브가. 그러나 주가에 의미 있게 더 이걸 하려면 사이즈가 훨씬 더 커져야 되겠죠. 그래도 PER 30배 정도 본다면 6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면 얼마죠? 1조 8천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1조 원 넘는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래서 이노베이션 주가에는 당연히 긍정적이에요. 이게 이렇게 높은 성장을 인정받으면. 그래서 액침 냉각과 이게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거 검색도 좀 해봤는데 액침 냉각, 그러니까 순행식이에요. 이게 물로 하는 건데 두 가지예요. DTC가 있고 액침이 있어요. DTC는 칩에 냉각판을 붙여가지고 칩에서 발생한 열을 이 냉각판에 칩을 붙여요. 이 칩에서 발생한 그 열 있죠. 이거를 냉각판이 싹싹 흡수해갑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나 이런 칩들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 그 칩에다가 판을 붙여가지고 열을 빼가는 방식이고 증류수 같은 이제 물을 쓰는 거죠. 근데 액침은 뭐냐면 서버를 담가버려요. 액체 물에 담그는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제 액체에 담궈서 열을 흡수하는데 그래서 이제 전력 사용량이 제일 작아요. 그런 장점이 있죠. 버티브라는 회사가 제일 유명하고요. 21년에 제품 출시했고 근데 서버를 그럼 왜 냉각시키냐 굳이 서버를 저기 물에 넣어가지고 왜 차갑게 만드냐 서버 온도가 20에서 25도일 때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요 내용도 액침 냉각이 뭔지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좀 상용화까지는 좀 시간 걸려요. 아직 대중화는 아니고요. 더 표준화도 더 해야 되고 좀 더 시간은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탈 전쟁 두 번째 리튬 회복과 구리 릴레이. 우리가 원자재도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원자재도 리튬, 구리, 특히 구리 쪽. 그래서 구리는 예전에도 저희 당사의 홍성기 연구원님이 보고서 쓴 거 있어서 예전에 한번 공부했던 제가 기억이 나요. 그때 칠레 구리 광산의 품위가 자꾸 떨어져 가지고 공급이 늘기가 어렵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다만 중국 수요가 안 좋아서 구리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중국이죠. 근데 올해는 중국도 좀 경기 좀 회복되고 있고 거기서 공급은 안 늘어요 크게. 그래서 좀 낫지 않나 싶은데 먼저 이제 리튬부터 여기 보고서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요새 양극재 좋잖아요. 감산 때문이죠. 감산. 근데 중장기적으로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 보고 계세요. 이건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뉴스죠. 경기 사이클의 저점을 예고하는 현금 원가. 그러니까 만드는 업체들이 이제 만들 때 적자 볼 수도 있으니까 감산하는 거죠. 마치 그러니까 제가 이 리튬 가격 이거를 읽으면서 느낀 거, 반도체랑 똑같네. 반도체 2년 전에 기억나세요? 22년도 10월에 마이크론이 감산 들어갑니다. 하이닉스가 뒤따라갔고 삼성은 한 6개월 후에 감산을 얘기했죠. 어떻게 됐어요? 감산하자마자 반도체 기업들 주가 날라갔죠. 그 후로 업황은 더 안 좋아졌어요. 가격은 또 더 빠졌어요. 근데 반도체 기업들은 그 당시 주가 저점을 안 깹니다. 바닥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리튬이나 양극재나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바닥을 찍었을 확률이 높죠. 예전에 이제 찍었던 저점 있죠. 한참 확 빠졌을 때. 최근 저점 말고요. 이제 거기가 저점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다만 바로는 못 가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바로 갔나요?
시간이 걸렸죠. 근데 하이닉스는 새로운 HBM 수요가 딱 붙으면서 날아가 버렸죠. 근데도 어쨌든 22년도에 바닥은 찍었습니다. 명백하게. 그죠? 예. 감산.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이 그거예요. 먼저 공급가인 간 다음에 재고 많죠. 감산을 해요. 그러면은 더 이상 이제 재고가 안 늘죠. 그러다가 나중에 수요가 증가하면서 추세 상승 나오는데, 예. 근데 어쨌든 이런 감산이 들어가면 이유에 어찌됐건 공급이 주니까 업황에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감산, 예. 공급량 전망을 14% 낮췄고요. 예. 그리고 더 이거를 뭐 증산을 하거나 그럴 뭐 유인도 없는 것 같고, 또 여기에 수요가 좀 늘어난다면 더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튬도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상승에 대비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 구리는 요즘에 분위기 좋죠. 구리는 굉장히 좀 견조해요. 예.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나 전기차에 많이 들어가죠. 전력망, 전선. 예. 그러니까 구리는 수요도 좋아요. 중국 빼고는. 이게 친환경에 많이 들어가니까. 공급도 많지가 않습니다. 구리 광산이 너무 오래되니까, 구리 광산에서 구리를 캐는데 오래되니까요, 품위가 낮아요. 그러니까 100이란 노동력을 투입했는데 50밖에 안 나와요. 공급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새로운 그 광산 만든 걸 캔다?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하시잖아요. 거기 칠레에 광산 많은데 가서 캐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최진영 연구원님 옛날에 이제 말에 의하면 구리광산 개발해서 그건 제대로 만드는데 10년 이상 걸려요. 그거 어느 세월에 하고 있어요. 하기 어려워요. 구리 공급은 늘기 어려운 거죠, 지금. 근데 파면 팔수록 품질 안 좋은 것만 나와요. 안 좋은 게 좀 많이 나오니까. 예.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공급이 늘기가 좀 쉽지 않은 거죠. 구리 가격은 일단 25년 이후로 9,500에서 $10,000 돈다. 그러니까 급등이 아니라 구리도 중장기적으로 만만하게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파트 3, 파트 4는 이제 여기 보고서에 내용이 없어서 아쉬운 게 뭐냐면, 메리츠증권, 뭐 저희 회사도 요즘에 좀 그런데 보고서 저 와이즈 리포트에도 올라오지만 요약본 위주로만 보여줘요. 원본은 아마 메리츠증권 고객 가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증권 계좌를 트시거나. 저희 회사 제 보고서는 제가 다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메리츠증권 거는 뭐 제가 구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요약본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좀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회사 뭐 정책이니까. 근데 이렇게라도 뭐 요약본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또 공부해 놓은 게 있잖아요. 저도 이제 원자재 공부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제 머리를 굴려보는 거죠. 요 요약만 보면서. 근데 어쨌든 기업은 포스코홀딩스, 고려아연, LS가 적혀 있고요. 뭐 포스코는 당연히 리튬 관련주고, 회장이 이제 바뀌죠. 그래서 최정우 회장이 물러나고 차기 회장은 주주 환원에 대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직 명확히 나오진 않았어요.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고려아연은 일단 부진했지만 올해 본업도 실적 개선되고요. 중국 경기 좋아지면 기본적으로 괜찮아지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신사업, 니켈 관련 회사 지금 차렸죠. 황산 니켈. 니켈 가격이 앞으로 $20,000까지 이제 상승한다면, 영업이 감가상각비를 더한 영업이익이 한 1,400억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니켈 가격에 수혜를 받고 2차 전지 사업도 아직 주가엔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 것들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리 가격 상승 시 LS, M&M 판가인데, LS는 이제 대표적으로 전선사를 갖고 있죠. 그래서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요, 전선 가격에 전갈시켜 버려요. 그래서 원래 매출이 올라요. 그래서 구리 LS 전선의 분기 연결 매출과 구리 가격이 0.9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리고 LS M&M이라는 비상장에서는 구리를 가공하죠. 또. 그 회사 지분도 갖고 있고. 그래서 LS 전선도 이제 이런 구리 가격 상승에 수혜를 받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거기 나온 요약본에 있는 것만 제가 캡처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엄청 빠졌죠. 지금 모든 광물이 요거 보이세요? 요 위에 중국의 요 황산 니켈 하나 빼고는 다 곤두박질 쳐버렸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도 부진했고, 근데 뭐 더 나쁠 게 있냐 이거죠. 반도체도 끝이 있잖아요, 안 좋은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2차 전지 또 신기술이나 이런 이제
관련 기업들 볼만하다 이제 말씀드리는 게 데이터 보고 하는 거예요. 데이터. 그러니까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데이터 봐야 된다. 데이터가 정답이다. 그걸 보면서 그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죠. 예, 이게 나아지는 방향인지 아직 뭐 근데 그 전까지는 좀 힘들었어요. 리튬도 보면 아직 아닌데 이제 돌린 거죠. 예, 그 신호들이 벌써 한두 달 됐죠. 그 초과 공급 요게 원가예요. 리튬 회사들 여기까지 오니까 더 안 빠지죠. 여기 근데 원가 올라갔어요. 인건비라든가 인플레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닥은 찍은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또 깨고 내려가죠. 그럼 망하는 기업들 나옵니다. 그래서 또 구조조정 또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리튬은 바닥 찍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단기 변동성 알 수는 없어요. 여기 비용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지금. 예. 근데 공급은 크게 안 늘 거예요. 예. 왜냐면 감산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올해 1분기 지금 전망을 이렇게 다 낮췄어요. 1분기에 앞으로의 이제 전망을 한 건데, 예. 공급 전망을 이제 생산량 전망을 낮춘 거죠. 그리고 구리 가격은 제조업과 연동하죠. 그래서 중국이 좋아지면 돼요. 근데 미국은 좋고 중국도 요즘에 좀 살아나려고 하니까. 그래서 구리 가격은 견조합니다. 그리고 구리 강수 아까 말씀드린 품위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광산에서 이걸 캐는데 안 돼요. 그래서 구조적 공급축 요인이 있다. 그래서 전광 품위뿐 아니라 이런 기타 물질의 품위 또한 낮아지는 추세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리의 현금 원가는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구리도 크게 증산을 하긴 좀 어렵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구리하면 또 풍산도 있죠. 그래서 아무튼 구리 관련주들도 눈여겨보시고 인도 정부가 전기차 수입 관세 인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자동차 업체가 최소 5억 달러 투자하고 3년 내 현지 생산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인도에다가 공장 지으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안 하면 원래 100%예요. 인도에선 전기차 수입하죠. 100% 2배 관세 푹 때려버려요. 팔지 말란 얘기죠. 예. 수입하지 마라 이 얘기인데 아무튼 35,000달러 이상 전기차 대상으로 연간 8,000대까지는 15%로 그거 할만하죠. 이러면 인도 현지 생산을 더 촉발시킬 거고 어쨌든 그 조건이 갖춰야 되니까 타다라는 인도 전기차 회사가 인도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원래 1등은 스즈키인데 전기차 쪽은 아마 타타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체 시장의 전기차는 2%밖에 안 돼요. 2%밖에 안 되는 게 좋은 거죠. 그만큼 침투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인도도 열심히 전기차 늘리려고 하고. 그래서 테슬라가 인도 정부 규제로 좀 어려웠는데 이렇게 되면 테슬라와 현대차가 수혜봤어요. 왜냐면 테슬라는 이제 이쪽에 지을 유인이 생겼고 현대차 그룹도 이미 공장을 갖고 있죠. 중국은 못 들어갑니다. 인도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인도 시장에서 좋을 수 있는 거죠. 테슬라는 인도에 투자를 할 예정이라고는 계획들이 있고 현대차에서 인도는 미국 다음으로 중요하죠. 현대차는 3위입니다. 예, 현재 인도 내에 인도의 현지 업체 제외하면 1위예요. 예, 그러니까 해외 업체로는 지금 1등 달리고 있고요. 예, 작년에 지행 공장 인수했는데 요거는 내연기관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 첸나이 공장을 전기차 쪽으로 활용할 것 같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이게 현대차 그룹이 여기 3위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예, 인도를 봤을 때 우리가 인도에 이제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뉴스를 보고 떠올려야죠. 삼성증권의 자료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기억나세요? 현대차가 인도 법인 기업 공개하겠다. 기억나시죠? 공식 확정 사항은 아니고 기사가 됐었죠. 인도가 25년도에 110만 대까지 확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향후 10년간 인도 시장 전기차 등에 4.2조 투자하고 인도 법인의 가치는 30조 원까지 나올 수도 있다.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한 달 정도 됐죠 이미. 2위 타타의 시총이 50조, 현대차 그룹은 3위고. 그러니까 저런 뉴스들로 인해서 인도 법인 또 IPO가 또 빨라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도 비중 그러면 누가 수혜받냐? 비중 높은 부품사가 화신이나 서현이나 SL인데 주가들이 다 안 좋아요 요즘에.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또 캐치를 하는 거죠. 아 인도 쪽 볼만하겠구나. 주가는 반영을 전혀 못하고 있고. 예.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BCNC는 유진의 임소정 연구원님이 이 BCNC는 쿼츠 만들어요. 합성 천연 쿼츠 말고 이제 원익 QNC 같은 기업이 이제 천연 쿼츠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석영이죠.
석영을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건데, 예, 요 BCNC는 합성코치예요. 그러니까 천연 제품이 아니고 합성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합성 고무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건데, QD9 플러스인데 이게 이제 품질 테스트가 끝나서 만약에 통과되면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게 식각 공정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소재가. 그래서 많이 써야 돼요. 근데 너무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천연 코츠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성 코츠가 대안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주력 상품인 QD9 플러스는 뭐가 좋냐면요, 원재료를 코닝해서 원래 갖고 왔어요. 코닝해서 저 유리 만드는 회사죠. 여기서 갖고 와가지고 얘를 인곳으로 기둥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제조한 게 이제 QD9인데, QD9 플러스는 저 인곳 있죠, 원재료를 BCNC가 직접 하는 거예요, 다. 그러면 비용이 60% 떨어져요. 저거를 이제 통과되면, 뭐 예를 들면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야 QD9 써, 9 플러스, 그러면 비용은 줄고 매출이 신제품 늘어나면서 좋을 수 있는 거죠. 공정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유해가스 발생도 감소하고, 또 한 가지가 후공정용 그 세라믹 소재, 후공정에 들어가는 건데 보론 계열이라는 제품을 쓰나 봐요. 근데 테스트 장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절연성이 뛰어나고 기존 제품이. 그러니까 이런 이 BCNC의 장점은 신제품 개발을 잘해요. 잘해서, 근데 관건은 이게 성과가 나야 돼요. 아직은 모르죠. 왜? 테스트 중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관건은 실제 성과가 나서 실적까지 반영될지 아니면 또 지연될지, 그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좀 최근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결국엔 올해 이런 제품들이 실제로 통과가 된다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일단 개발까지는 했고, 예, 과연 주요 기업들의 선택을 받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자공시 어제 거 한번 보여드리면, 어제 현대중공업이 암모니아선 또 세척 수주했습니다. 잘했고요. 아바쿠 아시죠? 그 디스플레이 장비랑 2차 전지 장비 만드는 회사죠. 여기가 전체 주식의 무려 3% 넘는 자사주를 소각한대요. 칭찬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내부자 매수는 어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적 추정치는 오늘 아까 말씀드린 보고서 삼성전기 올렸고요. 코미코, 미코가 아니고 코미코죠. 코미코, 예, 를 이렇게 올렸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동시효과 들어갔고요. 오늘 국내 증시는 지금 현재 10분 남았는데, 제가 지금 좀 나가봐야 돼서 일단 요거 동시효까지만 한 10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한 5분만 간단히 좀 시황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서두에 좀 제가 설명 좀 해드렸죠. 그래서 이슈는 좀 말씀드렸고, 오늘 좀 빠진 이유는 뚜렷한 뭐 악재보다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됐어요. 3번 인하인데 2번 인하할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주가 지수에 좀 안 좋게 작용을 했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도 좀 많이 팔고, 선물 많이 팔았고, 기관도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담 요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주요 섹터들 이게 안 좋았어요. 뭐 여기 보면 자동차 대표주부터 해가지고 뭐 시스템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뭐 다 좋지가 않고, 뭐 전선, 주류. 근데 대표적으로 이쪽이 좀 안 좋았죠. 그리고 밸류업 대표 기업인 기아가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기아, 모비스, 뭐 현대차 할 것 없이 그냥 다 추풍낙엽처럼. 특히 기아 같은 경우는 오늘 그 권리락이 있었거든요. 배당, 어제까지 갖고 있으면 배당 받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도 좀 일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자동차 업종들 잘 나가다가 오늘은 일단 차익 매물 좀 나왔고,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어쨌든 빠지는 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온디바이스 AI도 뭐 삼성전기 빼고는 다 안 좋았고요. 예. 주도 회사들의 주가들은 대부분 오늘 안 좋았습니다. 그나마 오늘 뭐 페인트, 초전도체, 일부 테마나 일부 석유화학, 풍력, 정유, 유가 올라서 뭐 극소수죠 사실. 그래서 오른 건 별로 없었고, 예, 대다수 기업들의 주가 안 좋았고요. 1600개 기업이 좀 하락을 한 좀 부진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관심 종목들은 그 시총 상위 기업들은 삼성전자가 그래도 보합을 좀 지켜줬지만 하이닉스가 좀 급락했고, 기아,
현대모비스, 은행주, 한국전력이 이것도 특별히 이유 없어요. 이제 밸류 기대주들인데 급락을 했습니다. 하나에어로가 좀 그래도 오늘 올라갔고, 한미반도체 차익 매물, 조선주도 오늘은 좀 쉬어갔습니다. 하나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한국타이어, 예. 넷마블이 한 4% 빠졌고요. 예. 금호석유는 요즘에 조금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반면에 코스닥은 에코프로 BM이 요즘에 좋아요. 그러니까 이 양극재 기업들 분위기는 괜찮은데 오늘 HPSP가 마이너스 2%. 근데 막판에 좀 들어 올렸네요. 코스닥은. 그죠? 아까 계속 빠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판에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분위기는 살아났고 시총 상위 기업들이 괜찮았어요. 레고캠 바이오나 바이오도 견조했고, 다만 ST팜이 하루 만에 다시 급락했고, WCP 좀 살아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좀 부진하고, 그리고 가온칩스 많이 올랐죠. 네, 차바이오텍, 그리고 오늘 툴젠이라 이제 바이오죠. 여기도 PSK는 오늘 좀 빠졌고요. 코미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랐고, 요새 뭐 CNC인터도 분위기 괜찮고, 다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오르는 기업, 뭐 내린 기업들이 좀 팽팽히 좀 맞으면서 시장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장 흐름은 이렇게 좀 됐다라고 봐주시고, 당분간 좀 장이 조금 재미없을 수는 있어요. 그건 좀 염두에 두시고, 왜냐면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되고 엔비디아 이슈 없고 우리나라 삼성이 가면 되는데 안 빠지긴 해요. 근데 얘가 달려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위가 2700 열리겠죠. 그래서 근데 밸류 기대주들 좀 빠지고, 그래서 약간의 좀 기간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시장이 약세장으로 전환됐다 이거보다도 단기 조정이다. 그리고 여전히 못 간 기업들 많고 소외주에 계속 좀 집중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리포트든 뉴스를 통해서 그런 것들 많이 확보하셔도, 너무 정보 많아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뭘 할 건지 좀 잘 압축을 자기 걸로 한두 개만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아침에 라이브 있어서 내일 아침 오전 10시 10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